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후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 그리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뭐 핵심 내용 이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참패에 대해서 많은 부분 수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표현은 있었지 않습니까? 겸허하게. 여당과 야당이 논평이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그동안에 수행한 국정 과제들,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처리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수용은 하면서도 일정 부분 국회 심판론,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 100% 인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많은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한없이 너무 또 추락하는 모습만 보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이렇게 나가는 그 대목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자, 네, 김능구 대표. 조금 너무 인색했다. 네. 이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했을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여소야대를 만든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을 넣었다면은 정말 뭐 야당에서 비판하고 논평을 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갖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대로 좀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이 들고 우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비등비등하게 된 게 아니라 크게 보면은 130대 170 정도가 됐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바람에 의해서 여당 의원들이 우수수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정 쇄신의 어떤 한 말씀이 계시화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이 야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만든 이 여소야대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메시지 아니었나 네네. 싶습니다. 그래요. 이번 총선 결과가 청와대나 새누리당한테는 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총선 다음 날 나온 청와대 논평은 뭐 이 사태나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뭐 아주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다고 칠 수 있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모두 발언은 총선 후에 그 4일, 5일 지나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숙고하고 또 심판의 어떤 결과를 읽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들도 정리가 될 시간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김능구 대표 말씀대로 기왕 뭐 사과할 거면 좀 화끈하게 했으면 이런저런 논란 없이 어쨌든 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사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야당에서 우선 비판적 논평이 바로 나오고 뭐 이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뭐 하려면 좀 넘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그러나 대통령이 이미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내놓은 상태라 뭐 야당이 논평한다고 해서 또 무슨 사과 뭐 논평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국정 쇄신으로서 우선 우리가 본다면 항상 세수는 세부대 네. 인적 쇄신을 요구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 대통령이 먼저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민생이고 경제고 이런 부분들도 먼저 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공정 파동이 직접적인 계기지만 결국은 경제 문제 아니었겠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시인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로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해야 됐지 않나 이래 봅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뭐 이 개각이나 또는 뭐 청와대 개편도 뭐 큰 폭은 없이 그냥 갈 분위기란 말이죠. 그 점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태우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한없이 몸만 낮춘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없이 추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뭐 그런다고 해서 추락 안 합니까? 이미 그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선거 후에 지금 뭐 10% 가까이 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틴다고 해서 버텨질 상황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여권 전체가 말이죠. 다시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심은 천숨이고 일단 국민들이 많은 표를 야당에 몰아준 거에 대해서는 뭐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국정 쇄신 의지를 구체적으로 앞으로라도 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못한 말은 앞으로 정책을 통해서 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좀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은 전부 경제 문제, 일자리에 집중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추진해온 그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처리해 보자고 국회하고 상생하고 협치하는 좀 더 대화를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하는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이나 야당이 원하는 깊이와 폭은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대통령이 이러다 보니까 네. 실상 이번 선거를 갖다가 책임지고 했던 그 새누리당에서 네. 아무도 이 대통령 책임론, 청와대의 어떤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민적 심판 이게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혜원 의원이 뭐 인터뷰에서 한 것도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그래요. 지금 저 자료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8.1%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지금 31.5%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물론 이 총선 패배, 참패, 이 충격적인 패배 후에 바로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이제 여과 없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럴 수 있고 뭐 다시 잘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 위험한 수치 아닙니까? 뭐 저기서 예컨대 뭐 20%대로 떨어져서 그게 뭐 한두 달 계속 된다 그러면 뭐 레임덕 뭐 아무리 오지 말라 그래도 레임덕 시작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이게 사태가 어느 정도 엄중한 건지를 아직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거 있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자꾸 가져요. 파악은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파악을 뭐 안 했을 리는 없고요. 그래도 국정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그래도 이제 걱정이 아무래도 여소야다가 보니까 나머지 임기 22개월을 끌고 가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야당들이 그동안에 많은 반대한 법안들 또 대안을 없이 이렇게 반대를 한 이런 과거의 전력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또 뭐 한없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협조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은 모든 걸 겸허하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철저히 민심의 소재를 파악한 그 여당 의원들부터 저는 청와대에 불러서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따지고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만 보면 이 총선 민의를 충분히 잘 수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뭔가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또 여야 정치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이 해법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9대 국회가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5월 말까지니까요. 네네. 어쨌든 4월 임시국회 소집에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했습니다. 이 정야 의장까지 모여서 어쨌든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 오명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통상 지금 이 국회의원들 중에 낙선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뭐 과연 국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싶기도 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능구 대표? 저는 이번이면 파장 국회, 임시국회는 안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3당 체제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예, 이번 총선에서요. 그래 되면은 이 국민의당이 어떤 야당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야를 뛰어넘어서 네.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챙겨라 하는 국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받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국민의당이
조정자를 그 넘어서 어떤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 한 부분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 이번 임시국회에 어쨌든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빅딜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어떤 매기 역할을 해가지고 여야 간에 그동안 못 이뤄냈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이 성과를 내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3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니까 일자리 수를 합하니까 1,100만 개라고 그래요. 그만큼 경제 문제를 중요시하는 나머지 19대 국회 어차피 3당 체제인데 네. 다른 것만 주고 그렇게 절실하게 표를 구했으면 국민들한테 일자리 만드는 법안만큼은 좀 통과를 시켜달라. 네네. 그리고 서비스 발전 산업기본법 이런 것들은 지금 일자리 한 70만 개 만들어진다고 통계 수치도 나왔는데 네. 그런 거 정도는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표를 흡수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최소한의 실천하는 덕목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그 캐스팅 보트 효과를 건설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야지 국정교과서라든지 세월호법 이거는 총선 과정에서 크게 이슈도 안 됐던 건데 그것 먼저 이렇게 들고 나오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식상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심의 양방을 좀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근데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네. 야당도 서비스 발전 발전법에 대해서 의료 용립 부분만 뺀다면 동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난번에 의료 용립을 빼면은 의미가 없다 해서 이렇게 무산된 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걸 기대한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저 박태희 교수가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나 교과서 국정교과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뭐 선거 끝나자마자 정치 공세하자는 거냐 이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지금 논평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 점은? 그런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 개정 이 문제는 이미 이 시한이 지금 이제 목전에 다다랐잖아요. 이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정치 공세가 아니라 새누리당도 동의할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렇다 치고 예, 예.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게 사실은 한 1년 가까이 그냥 정치권을 강타했던 이슈인데 선거 때는 실제는 거의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자기들이 이제 선거 총선 후에 공약으로 바로 지금 제의가 된 거니까. 선거 공약으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거죠. 네. 국정교과서 부분, 폐지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먼저 내세웠지만 이 부분을 이번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이걸 폐지해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 포석해 놓는 것이다. 예. 그런 정도 의미다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누리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금 뭐 새누리당의 그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김무성 대표 뭐 급락했습니다. 네. 완전히 추락했다고 할 수 있고 오세훈 전 의원 뭐 이번에 그 충격에 패배당하면서 재기 가능한지조차 의문이고요. 뭐 김문수 전 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라도 지금 조기 등판시켜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선 게임이 목전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렇게 또 추락했다고 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오히려 새누리당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혁신, 개혁 이런 거를 모토로 당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당의 선명성을 세우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됩니다. 왜 기존 인물만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물론 뭐 김무성 대표가 많이 추락하고 기존의 대권 잠재군들이 이번에 선거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누리당 내에 저는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 아니면 뭐 밖에서 또 모셔와도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다 봅니다. 이제 이른바 남원정,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우 의원은 그 이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전에 한나라당이 미래다 할 정도로 미래연대를 꾸려가지고 항상 한나라당,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개혁 세력을 대변하면서 이 매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매기 역할을 하는 개혁 세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요구가 이분들한테 주어졌지만 이 대선 가도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것이고 다만 이분들 이제 그 도백의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지금 이 새누리당의 현재와 미래를 봤을 때 좀 적극적인 참여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국정쇄신과의 당 쇄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기회가 있다 봅니다. 경기지사, 제주지사 이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활동을 뭐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에서 배출한 이 그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당의 어떤 중진으로서 갖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국민적으로 어쨌든 차차기 이 주자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뭐 정치적 역할 또는 네. 발언 이런 것들은 지금 필요한 때다. 그리고 그런 정도는 좀 움직일 필요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쪽 가보죠. 김종인 대표 체제인데 지금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한 전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 이 김종인 대표가 이제 묘하게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경선 출마합니까? 당대표 뽑는 경선에 출마합니까? 했더니 그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경선 출마 안 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합의 추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합의 추대한다면 받을 용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게 합의 추대론이 웬 말이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이번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잘 아시겠지만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이 비슷하게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다가 그게 찬물을 끼얹은 게 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 네. 또 그때는 선거 때라서 비상시국이라 감안하더라도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당대회에서 셀프 대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시사한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김종인 대표는 이번 선거에 1등 공신에도 불구하고 네. 마이너스에서는 결정적인 저는 마이너스를 가져왔다 이러고 봅니다. 이미지에서. 아하, 예. 이미 이거는, 예, 말씀하세요.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친문계하고 비친문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를 받으면 지게 돼 있죠. 김종인 대표가. 이거 좀 인적 구성을 보니까 네. 밀실 합의가 없는 한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비문계로 다 이렇게 꾸렸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마 김종인 대표 욕심은 당분간 더 끌고 가면서 당의 체질을 좀 더 바꾸고 문재인 대표라는 강력한 주자가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원하는 다른 대선 주자를 또 옹립할 수도 있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그러니까 가능을 보는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총선 후에도 어쨌든 수권 정당 하려면 좀 더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운동권 정당 체제는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당내 정치에서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본다면 그러면 뭔가 당을 제대로 쇄신하려면 당권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 바로 그런 그런데 전대 나가서 이 할 때는 승산도 없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경선하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합의 추대에 좀 이 시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가 합의 추대를 통해서라도 내가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대화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냥 툭 던진 얘기가 이게 지금 일파만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번 총선 과정을 보니까 김종인 대표의 어떤 이 정치적인 수가 단수가 네. 상당히 높으신 상당히 것 높다.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이 추대 합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이야기지. 야당도 지금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가운데서 네네. 추대 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이걸 툭 던짐에 의해서 뭔가 그 문재인 그 전 대표로 하여금 예. 지난번에 우리가 비례대표 파동 때 와서 대선까지 함께 모시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한테 던지는 메시지다. 그럼요. 예, 저는 그래 봅니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고민이요. 예. 어떻게든 이 정당을 좀 체질 개선을 해서 수권 정당으로 만들고 본인이 평생에 담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물러나면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행보가 쉽지 않습니다. DJ 생가를 찾았습니다. 이 호남 민심을 어떻게든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총선 때 읍소하면서 이 대선 불출마 정계 은퇴를 거른 상태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호남의 지지 없이 어떻게 대권 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DJ 생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효과를 떠나서 저는 일단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해서 50% 가까이 표를 얻으신 분인데 며칠 전에 호남 민심을 못 얻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고 한 최소한의 그 발언 부분 해명 좀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측근들 조국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은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정치적 결별증을 떨쳐버리기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말의 지엄함을 알고 해석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약속 잘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 잘 지키는 것을 정치적 그렇습니다. 결벽증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제 그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국 교수의 그 발언을 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그런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유도리 있게 살라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융통성 있게.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때도 보면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미 그 발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할 때 이거는 어떤 경우에서도 아마 정계 은퇴나 불출마는 안 할 것이다. 아하. 이게 의지를 갖다 나타낸 것이다. 당시에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떠밀려 가지고 국회의원 초선하고 대선 후보 나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일치월장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선 후보로 강주를 안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이런 발언을 또 하지 않으면 간 의미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 발언을 이제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더민주가. 그 압승을 하는 부분에는 본인이 두 번째 방문에서 교차 투표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후보는 더민주를 찍고 당은 국민의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교차 투표를 본인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총선의 어떤 공신 중에 한 명으로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전 대표를 꼽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차원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기다리겠다 그랬는데 저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부하는 부분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선거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어떤 노력과 그것이 있다면은 지금 야권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20대 중간을 갖다가 할 정도로 1위로서 굳건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아니 봅니다. 불과 얼마 전 이야기니까요. 오래된 조국 이야기도 교수 아닙니다. 발언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국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고 비례대표 파동이나 여러 군데서 말을 했다 또 바꿔버리고 이러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신뢰감 좀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